안녕하세요. 친절한 시행제 47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경제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다음 주가 거의 이제 마지막 주인데 사실 주중으로 보면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주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지금 오랜만에 많이 움직였더니 몸이 조금 힘든 상태인데요. 네. 내일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수업을 갑니다. 그래서 네. 또 작년에 했던 거 말고 뭔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형식으로 수업하는 걸 선호하시니까요. 그쵸. 예, 근데 내일 가는 곳은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앱으로 하는 활동은 안 된대. 아. 네,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행스럽게 음. 수업이 5교시, 6교시. 네. 예, 그래서 12시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음.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지난주에 사실 동명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보통 지금 현재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진짜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목이 중간에 막 쉬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간만에 하는 수업이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한 7회 이상 참여하시면은 광주연구원 이름의 어떤 수료증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참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서 하는 수업은 저도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혹시 이 시리즈를 잘 묶으면은 책으로도 발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열망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준비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서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주 기사들 뉴스를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주간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주제, 국내에 대한 세 가지 주제와 해외의 사건인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뉴스 중에서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내 경제가 고환율에 대한 사투와 반도체 독주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환율 1,500원 선 공방의 외환당국이 계속 구두 개입을 하면서 1,490원대 초반까지 숨고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환율 급등세가 일단 저지는 됐지만 수입 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저희 쪽의 물가 압박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저희가 주유할 때 주유비가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경유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 속에 금리 동결을 기조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둔화의 징후가 계속 나타나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낮출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 이제 현재 동결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 이자 부담에도 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의 위축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K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제트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소위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인데요. 이러다 보니 계속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일반 메모리조차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서 지금 현재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핸드폰의 가격도 지금이 제일 저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의 증시를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지만 너무 한 곳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전체적인 국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경제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 연준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난 20일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가 목표치 도달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매파적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과 금리차가 좁히지 않으면서 외국인 자금이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되지 않을까 계속 걱정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환율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소폭 완화됐다라는 내용인데, 국제유가가 100달러 하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군사적 긴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이것을 늘어뜨리기에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고, 브렌트 유가도 98달러선에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최신, 사실 오늘 뉴스에서는 미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나 이란에서는 산업 기반에 대한 폭격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채분이 한 달이 넘어 40일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리스크하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엔화 강세 전환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일본이 계속 엔화 가치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일본 엔화가 오르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일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가 되는 징후가 포착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엔화가 오르게 된다면 우리와 일본이 경합하고 있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기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어서 또 하나의 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는 한마디는요, 반도체나 든든한 방패가 있지만 고환율과 고금리나 창이 매섭게 몰아치는 형국이니 대외 변동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자산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기사 내용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경제,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에 추경 대폭 확대, 청년 일자리 사업도 포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조 원의 추경이 내달 10일에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유가를 대응해 예산 증액 필요, 청년 내일 채용공제,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추가 경정 예산이 규모가 25조 원 규모로 불어난 것은 아무래도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특히나 추경에 담길 청년 사업으로는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매달 12만 5천 원 이상 2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1200만 원 이상을 돌려받는 제도에 대한 부분, 또 중앙부처 인턴 채용, 청년 유익 경험 기회를 늘기 위한 주요 부처의 인턴 프로그램 확대, 청년 복지 카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일부에게 문화복지 여가 용도로 쓸 수 있는 100만원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등이 이번 추경에 담길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요. 불장 뛰어든 5060 개미군단 비투 단타 급증이다라는 매일경제신문 3월 20일자 뉴스입니다. 올해 신규 개설된 증권 계좌를 좀 분석해 봤더니요, 적금 부동산 선을 선호하던 고령층들이 주식으로 머니무브하고 있는데요, 계좌가 4배에서 6배가량 증가했다. 50대 회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178%로 최고. 비투 투자자가 3분의 1, 60대 이상이다라는 내용은 일단은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5060 개미군단에 들어왔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청년 수업을 하면서 포모라는 단어, 상승장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뒤지고 있다는 심리 때문에 성급히 뛰어드는 것을 포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은퇴나 아직 살아갈 날이 길게 남았다고 생각되는 5060들에게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은요, 요거 뉴스 아마 우리 이봉무 선생님도 아마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심화해서 내용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은 BTS 효과 3조 원 호텔 줄줄이 완판 행복한 비명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저도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진짜 와, 서울 도심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 오늘 내용 봤더니까 70개국에서 거의 1위에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람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러다 보니 명동이나 광화문 입점한 그 상점들은 때 아닌 호황을 빚었고요. 그 다음에 투숙객들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파가 한 25만 명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추정 환산 대략 한 10만 명, 경찰 대비는 한 3, 4만 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만큼 안 나가서 문제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이 호황을 봤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또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 한 주간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BTS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삐딱한 얘기하면 각오를 해야 되죠. 우리 왜 이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연배가 요즘 있으시고 좀 많이 좀 들으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바꿨던 영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한테 뭐 위로를 주고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예전부터 팬덤으로 돈을 네. 벌었던 게 BTS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팬덤이란 말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죠. 조용필 할아버지.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뭐 H.O.T.라던가 네, 이렇게 그렇죠. 팬덤 자체를 통한 매출을 통해서 회사의 주력적인 방향을 이제 만들어낸 아이돌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이돌이 아무리 유명한 아이돌이라도 요즘은 그 팬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녁에 지금 우리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계속 팬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 중노동이거든요. 그리고 딱 그 나이대가 민감한 나이대인데 BTS는 아주 나이가 어릴 때 그리고 인기가 거의 없을 때부터 이걸 해왔고 더하기 그걸 글로벌로 했어요. 그래서 팬덤이 국내 팬덤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 그런 얘기 했잖아요. BTS가 우리나라에서는 1등인데 전 세계로는 1등인데 국내 매출은 1등을 어때요? 장담할 수 없다. 국내 매출 1등은 누구라고요? 임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조심해야 돼. 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장을 바꿨다. 이제 이런 의미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기사 좀 빚 내서 투자하는 거 두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 따라 투자해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핀플루언서 이런 말 썼네요. 간단히 볼게요. 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2026년 3월 22일이고 어제 기사네요. 제목이 B2 20대 현금 투자 20대보다 3.2배 더 잃었다. 빚내서 투자한 20대가 현금으로 투자한 20대보다 3.2배 더 마이너스란 뜻이죠? 네. 근데 보면 뒤에 기사 보면 60대가 더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니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해도 아니 2,500이던 게 6,000대가 됐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단히 볼게요. 자, 여기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림 크게 돼서 5,09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조금 더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이란 전쟁 사태로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한 이달 초 빚내서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이 일반 투자자의 견조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팔았을까요? 글쎄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실이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손실 지금 구간에 들어온 거지 손실 그렇죠. 확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투라 걱정인 거죠. 반대 매매가 일어날까봐. 뒤에서 지금 반대 매매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 마진콜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마진콜을 받는 것은 대부분 가장 심각한 거는 파생상품 쪽에 그건 전화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망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이렇게 증권 상품과 파생 상품이 다릅니다. 네. 지금 구분하죠, 뭐.
자, 투자해서 원금이 보존이 안 돼요. 이런 상품을 투자상품, 투자성 상품이라고 자본시장법에서 얘기하는데요. 투자성 상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증권상품, 또 하나는 파생상품.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넣은 돈보다 더 작은 돈을 찾을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통점. 차이점은 증권상품은 내가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가 끝이다. 그러니까 원금이 빵원이 되는 거죠. 이게 증권상품. 그럼 파생상품은 뭐냐?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0%, 300%가 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이게 파생상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파생상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자격에 갖춰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돈도 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파생상품을 하시는 우리 고인물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성과가 좋지 않았을 때 보통은 처음에 코스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코스닥 봤다가 코스닥에서 작은 거 봤다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 봤다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보통 가시는 게 해외 파생상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한 10년 넘었는데 15년 넘었는데 방에서 안 나온다. 그리고 저녁에 안 잔다. 해외 파생상품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한 5년 전부터 하나가 더 생겼죠.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대형 증권사 두 곳의 개인 계좌 460만 개 분석한 결과, 자, 요것과 관계돼서 대형 증권사 두 곳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죠. 자, 국가에서 펀드 내놨습니다. 국민성장펀드요. 네. 국민성장펀드를 취급하는 그 증권사가 3개로 정해졌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을까요? 아니요, 못 봤어요. 예, 1, 2, 3등은 아닌데요. 얼추 비슷합니다. 당연히 삼성 자산이고요. 자산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 다음에 KB가 있습니다. KB. KB예요? 이 3개 다 공통적으로 요즘 광고를 많이 때려요. 왜요? 아하.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취급하는 ETF로 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이 각 회사의 ETF 브랜드 이름이 우리 삼성 레미안 이런 것처럼 브랜드가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삼성의 ETF 브랜드는 뭐죠? 이름이 코덱스 되겠습니다. 코덱스. 그 다음에 미래에셋의 ETF 브랜드는 뭘까요? 타이거 되겠습니다. 타이거. 네. 이 두 개는 지금 생긴 지 한 7, 8년 돼서 10년 가까이. 네. 예?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KB 자산운용권은 최근에 이제 여기도 예전에는 이름이 이게 아니었는데요. 요즘 이걸로 광고를 꽤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되겠습니다. 라이즈. 브랜드 이름이 라이즈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좀만 지나면 엄청나게 특히 4월달 지나서 국민성장펀드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엄청 광고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개인 계좌 460만 개 분석하니까요. 빚내서 여기서는 빚, 괄호, 신용융자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말을 섞어 쓰는데요. 신용이란 말이 융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신용융자 있습니까?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평균 19.0% 손실을 봤다. 자, 평균이 마이너스 19래요. 이게 그럼 큰일 난 겁니까? 큰일 난 거지. 이유는 마이너스 19%라서 큰일 난 게 아니고요. 빚내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9라는 거예요. 내가 빚내서 투자해서 마이너스 19% 손실이 났으면 내가 빚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며 근데 그거 이자 안 낼 거야? 내야지. 그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투자자는 마이너스 8.2%의 손실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2배 넘는 거죠. 네. 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플러스로 그렇죠. 2배, 3배 먹는 거겠지만 마이너스로 가시는 것도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자,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수 미급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기름값이죠. 그렇죠.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요, 미국은 오랫동안 그 전쟁을 못 한답니다. 좀 잘 몰랐는데요.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랍니다. 그 이상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의회에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60일 됐나요? 지금 거의 다 돼가지 않나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왜요? 그쵸. 10월 달에 총선이 있답니다. 되게 전 이거 굉장한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자기 진짜.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양반들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미사일 때려 맞고 폭탄 터지고 이런 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쵸. 최근에 어젠가요? 이란이 이것도 지금 우리 방송마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다가 조심해줘. 이란이 좀 걸려줘. 이란이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4,000km짜리 미사일을 날렸어요. 물론 맞추진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있다는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자, 투자자 얘기 요거에서 뒤도 있지만 공통 얘기는 다음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얘기요. 방금 전 기사에서는 20대, 30대도 빚내서 투자했고 고령층, 여기서 고령층은 60대입니다. 60대도 빚내서 투자했는데 손실률은 60대가 더 많아. 근데 그러면 청년들이 더 많이 손실 본 게 아니라 고령층이 더 많이 봤거든요. 이유가 이 기사입니다. 이 데일리입니다. 2026년 3월 22일입니다. 제목이요. 고령층 B2 빚내서 투자 사상 최고의 금융감독원 증권사 과당 경쟁 문제. 전 항상 이 말씀 드려요. 고객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고령층이 빚내갖고 막 투자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네. 근데 결과는 고령층이 많이 빚내서 투자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권유를 받아서요.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 뭐예요? 영업 열심히 한 그렇죠.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위험 대응협의회 1차 회의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포모 아닙니까? 아니, 고객님, 남들은 돈 벌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난 현금이 없는데, 남들도 다 빌려서 해요. 이게 영업이죠. 그죠. 예, 전 금융업 잠재적 빚도 지표 점검, 내부 통제 미흡으로 전산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똑같고요. 여기 금융회사에 이런 말 썼습니다. 단기 성과주의,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 자, 이 단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증권사,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기 성과주의를 보이는데 장기 성과 내기 전에 잘리는 경우가 없을까요? 어차피 성과는 여기서 단기는요. 이게 뭐 1년, 2년짜리 단기가 아니고요. 일주일, 한 달짜리예요. 왜? 평가를 그 단위로 받으니까. 근데 이게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금융감독원장이. 예, 금융감독원장도 증권사 객장에서 한 일주일 근무시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 아니에요. 금융회사 직원들이요.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증권사, 금융회사 돈 벌게 해줘야지 자기가 평가를 좋게 받는다고요.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소비자가 매우 만족, 별 5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상품 제조 판매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금융감독 원장님 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나기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금융회사들이. 최근 신용융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빚내서 투자 급증,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래서 금융사가 비투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빚내서 투자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발생하기 전엔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뒤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보면 주가 연계 상품 판매 현황이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빚내서 투자한다면 일반적인 금융상품 가입했을 때보다 기대 수익이 높아야지 빚내서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죠? 고객님 요거 하시면요 1년에 5% 먹을 수 있어요. 빚내서 투자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10% 20%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빚내서 투자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상품으로 예시된 게 뭡니까? 주가 연계 상품이에요. ETF 신탁 상품과 ELD예요. 이걸로 10% 20% 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건 소비자 기만이죠. 빌려서 이걸 가입시켰다면 그건 진짜 소비자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좀 이상한 언급이 있잖아요.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진짜 이것도 많아졌나? 같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고객이 구별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는 거죠. 투자 상품이에요. 변액보험도. 근데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ETF와 펀드와 다른 상품 구조가 있는데 고객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투자래. 안전하대.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네. 보세요. 지금 ELD예요. 뒤에 있는 D가 뭡니까? 데포지트. 예금입니다. 그렇죠, 예금. 이 ELD를 청년들한테 가입하려고 그러면 청년 다 욕먹습니다.
당연히 이건 연배가 있는 사람한테 팔았던 거거든요.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고령자, B2, 리스크, 아니, 갑자기 생각 든 건데요. 변액보험이 주가 연계 상품입니까? 주가 연계 상품? 여기 지금 그래프에 주가 연계 상품 판매 현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를 써놨어요. 주가 연계 상품을, 그러니까 변액보험도 주가 연계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변액보험 가입하고 좀 더 채권 넣을 수도 있잖아. 이게 주가 연계야? 아니잖아. 어? 바보 같은 구별이죠. 어디에 여기가? 2대12. 예, 기자님이 계신데 이름은 여성이십니다. 금융감독원이래. 반성하세요. 금융감독원도 반성하세요. 자, 고령자 B2 리스크. 5분 남았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모르세요. 상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죠. 그냥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고령자 B2 막아라. 금감원에 주문했습니다. 아까 그거예요. 니들 맘대로 해. 그 대신 문제 생기면 혼내줄 테니까 알아서 자제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금감원은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 금융기관에 걸쳐 나타나는 잠재적 B2 지표를 점검한다. 무슨 뜻이냐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갑자기 늘어난 대출에 대해서 다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대출 받아서 뭐 하는 것 같다? 주식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인 거죠. 은행권의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의 스탁론, 예금담보대출이요? 예금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식한다고? 그렇대요. 저축은행의 스탁론이 뭡니까?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이 스탁론이죠. 네. 그 다음에 카드사의 카드론, 그리고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의 한도 및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도록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통은 청년들이 하거나 아니면 고령층이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 드는데요. 이유는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을 덜 받는 분들. 청년들은 어때요? 어차피 나는 안 돼. 그쵸. 주택담보대출 안 받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에서 DSR에는 이거 다 들어가거든. 그리고 고령층은 어때요? 내가 집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누가 권했겠죠. 내용이 긴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권사 거래 시스템, 그리고 은행 환전 시스템 등 금융회사 전산 장애를 예방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기사는 안 했지만 지금 전산에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등락폭이 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해라.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발생하는 사고들이 은행 보험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니고 말씀드렸죠. 빅테크 신기한 기술이 있지 않아요. 더 기술은 낮다고요. 근데 있는 척하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인터넷 뱅크 같은 후발주주의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새로 나온 신기한 회사는 더 기술력이 있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의 계좌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주변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생각한 것처럼 빠르게 극복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하시고 최악의 위험을 가정하시고서 뭔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투자해서 진짜 한 5년, 10년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요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에서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 그거 회복되는데도 한 몇 년, 몇십 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만 나라만의 아까 했던 유가나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 봄이 과연 우리 경제생활에도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